2500여 년 전 인도에서 싹이 터 동쪽으로 퍼져나간 불교는 중국에서 꽃을 피웠다. 새천년 여름, 세계 4대 문명 고도로 일컬어지는 중국 땅 시안에 한국 국적 여객기가 착륙하고 이곳을 16번째 방문하는 한국인 교수와 처음 방문하는 한국인 스님이 함께 트랩을 내려왔다. 국경은 가보시나요? 예, 이들은 한중 문화 수교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승들의 행적을 찾아보기 위해 현지 답사에 나선 것이다. 그런 일로 그냥 잠깐 1박 2일, 2박 3일 그런 여기 변두리군요. 천수백 년 전 말도 다르고 물도 서른 이 이국 땅에는 불법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 승려들이 찾아왔고 그 가운데 여러 스님이 당나라 수도였던 이곳 장안에 머물며 명산 종남산의 터를 잡았다. 30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심장부 시안. 기원전 서주 왕조가 이곳에 처음 도읍을 정한 이래 10세기 초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자그만치 13개 왕조가 명멸했던 중국 최고의 고도로 우리에게는 장안으로 더 잘 알려진 국제도시다. 오늘날 4,5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산시성의 성도 시안은 중국의 신흥 내륙 공업지역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장관 역사 덕에 중국 최대의 관광도시가 됐다. 시안에는 각종 문화유산과 명승고적이 많다. 역사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 때는 인구가 100만을 넘는 대도시를 이루었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했던 실크로드의 기점 도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나라가 쇠약해지면서 이곳도 덩달아 쇠퇴해 갔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이곳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어나 최근에는 연 5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적지와 유물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중국의 문화유산만을 열심히 감상하고 돌아간다. 시안에서 첫 밤을 보낸 제작진은 제일 먼저 당나라 문화와 종교의 상징인 영산 종남산을 향해 답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빼어난 절경으로도 유명한 종남산은 시안의 남쪽에 있다. 지기가 왕성한 탓인지 역대 많은 고승과 신선, 은거자를 불러 모았고 중국 불교의 8대 종파가 이 산에서 발원했다. 종남산 아랫마을 저잣거리에는 먼 옛날 서역에서 이 길을 따라 흘러들어왔을 외래종 수박이 시선을 끈다. 자우진 마을을 통과한 제작진은 맨 먼저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로 유명한 신라 때 고승 의상의 행적부터 찾았다. 의상 스님의 이 종남산 행적은 두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이 태평역하고 풍덕역에 있는 풍덕사하고 두 가지가 의상 스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적지인데요. 의상 스님이 지상사에 왔다 갔다 하시던 길은 저 건너쪽의 길이 아마 옛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도 변함이 없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길로 다닐 일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되니까. 당시 의상이 이 산을 오를 때는 분명히 골짜기 너머에 있는 저 산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차도는 그때는 없었을 뿐더러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상사는 한창 중창 중에 있었다. 원래 지상사는 화엄사와 더불어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는 중국 화엄종의 조정이었으며 이대조인 지엄이 주석했던 고찰이다. 네, 이 지상사는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엄 스님으로부터 의상 스님과 법장 스님이 공부했던 그 정지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지상사는 제가 몇 년 전에 올 때만 하더라도 조그만한 규모로 이렇게 느껴졌고 또 그 산 속에 면적이 넓지 못한 곳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찰이 중흥되고 크게 확대되는 걸 보니까 옛날에도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절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안심이 됩니다. 사찰 뒷뜰에는 젊은 스님 한 명만이 토굴에 기거하며 공사와 관련된 일을 보고 있을 뿐 다른 스님은 눈에 띄지 않았다. 연말이요. 의상은 이곳에서 8년간 머무르며 지엄으로부터 화엄학을 배웠다. 의상이 이곳에서 터득한 화엄 사상은 넓고도 깊이 있는 것이었다. 전에 있던 사찰 외벽에는 한국에서 온 의상 대사가 수행했던 사찰임을 확인시켜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엔 의상 대사가 중국에서 돌아와 창건한 사찰이 많다.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인 영주의 부석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의상은 신라 때 사람으로 19살 때 경주 황복사에 출가했다. 얼마 뒤 중국으로 가기 위해 원효와 함께 요동으로 갔으나 고구려의 술락군에게 잡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10년 뒤 귀국하는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마침내 중국으로 간다. 그리고 지상사에서 화엄종을 공부한 뒤 신라에 돌아와 해동 화엄종의 창시자가 됐다. 한국 화엄종의 고향인 중국 시안의 지상사. 지금부터 1300~1400년 전 의상스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고국이 그릴 때는 이 도량을 돌면서 고국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그때 그날 공부하셨던 것을 되새기면서 구도의 열정을 태웠던 그런 것을 와서 봤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정말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나올 그러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 지상사는 우리가 보면 삼국유사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모두가 지상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와서 보니까 이 풍치라든지 의상에 이어 신라 승려 범수와 무염도 한때 이곳 지상사에서 주석했다. 예, 그렇죠. 예. 지상사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종남산의 또 다른 골짜기인 풍역곡의 끝자락에 이른다. 찻길에서 내려 오르막 돌계단 길을 따라 15분쯤 걸어 올라가면 지상사에 머물던 의상이 가끔 찾았다는 고찰 정업사가 있다. 정업사는 수나라 때 창건된 사찰로 당나라 초기의 고승인 도선이 이곳을 불도를 펴는 도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남산종의 발상지가 됐다. 도선은 이곳에서 저술에 전념했는데 속고승전도 그 가운데 하나다. 아직도 이곳에는 도선이 생전에 사용했다는 토굴이 그대로 남아있다. 평소엔 굳게 잠겨있는 사찰 뒷문을 열고 가파른 오솔길을 5분 정도 오르면 송공대라 일컫는 곳이 나온다. 하늘로부터 운반되어 온 음식을 공양받는 장소라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삼국유사에는 그래서인지 천공대라고 적혀있다. 과연 송공대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땅은 이러한 전설이 사실로 느껴질 만큼 신비로운 기운에 쌓여있다. 어느 날 도선율사가 지상사에 있는 의상을 초청해 이곳으로 안내했는데 그날따라 천공길이 막혔는지 하늘의 공양이 늦어지자 의상은 뒷날을 기약한 채 다시 지상사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역시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정업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풍역곡 골짜기의 산기슭에는 또 다른 사찰 풍덕사가 있다. 찻길에서 내려 절이 있는 언덕 위까지는 걸어서 10여 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한여름에 뙤약볕은 두 답사자의 발길을 몹시 무겁게 한다. 풍덕사는 신라 승려면서 현장의 제자인 지인이 한때 주석했고
의상도 가끔 들렀던 당나라 때 세운 절이다. 청나라 때 다시 지은 지금의 풍덕사는 당나라 때와는 달리 여성들만의 수행처로 바뀌었다. 어느새 새 가사로 갈아입은 비구니들이 한국에서 온 스님을 위해 일정에 없는 연부를 시작한다. 법당에 모셔진 석가모니 불상도 1000년 넘어 다시 찾아온 한국의 승려를 반기는 듯했다. 마당 가운데 피어있는 무궁화도 새삼 정겨워 보이고 마당 끝 한 구석 잘 가꿔진 채소밭에선 비구니들의 검소한 삶의 모습이 쉽게 느껴진다. 밖에 나온 여성들의 옷이 한국에서 온 스님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 한국 가사하고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法事的时候穿的，大僧师才穿，二僧师不穿。9条这是主衣。 제작진이 풍덕사를 찾은 첫 번째 목적은 신라 승려 원측의 분골이 제자들에 의해 루어양으로부터 이장돼 이곳에 탑을 세웠다는 기록 때문이다. 한 스님의 안내를 받아 제작진이 따라간 곳은 사찰 서쪽에 있는 언덕바지다. 那至于究竟里边埋的哪位法师，听人家这前人讲，说是外国法师。咱们丰德寺只有这么一座。 20년 전에 탑이 하나 있었는데 들려오는 말이 여기 외국 그 스님의 묘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변 교수는 기록과 일치하는 장소를 더 찾아보기로 하고 이곳과 반대편인 동쪽 언덕으로 가보기로 했다. 원측은 신라 경주의 왕족 출신으로 15살 때 당나라로 가서 유식하게 대가가 됐고 중국 유일의 여황제 측천무후로부터 생불소리를 들었을 만큼 중국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한국인 고승이다. 원측의 분골이 이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풍덕사의 동쪽 언덕. 원측이 생전에 친히 와서 살펴봤다는 풍덕사 동영은 과연 어디일까? 이 넘어서 탑을 세웠다고 보지만은 그러면 밑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탑이. 탑은 다 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 속고성도 난 읽어보질 않아서 네. 모르겠는데 이 풍덕사에서 보인다고 했어요? 보인다라고 안 했는데 네. 탑을 세웠을 때는 보이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거예요. 作为这个道场呢，在咱们国家很重要，就是说呢，它是咱们8大宗的主庭之一嘛。圆策法师这个塔呢，究竟修在哪里？就是说呢，咱们寺院没有权利决定。这由咱们那个佛教协会呀，通过这个还有海内外大德共同商议这个事情。 지금 그 원측 스님의 그 행적을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흥교사 가기 전에 탑을 세웠던 곳이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되는데요. 그 탑명에 의거해서 지형을 살펴볼 때 여기가 가장 접근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4가지 조건이 되는데 하나는 여기에 탑을 세웠을 때 풍덕사에서 보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절벽이 험악한 절벽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림이 우거진 곳, 그 다음에 그 생전에 원칙 스님이 한번 왔던 곳이라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묘지명에 나온 그 조건과 부합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풍덕사 동쪽 언덕에 있었던 원측탑은 12세기 초엽에 헐려 흥교사로 옮겨진 채 오늘날까지 그곳에 보존돼 있다. 흥교사는 시안에서 남동쪽으로 20km쯤 떨어진 장안현 두곡마을에 있다. 남으로 종남산을 바라보고 섰는 흥교사의 산문이 먼저 탑사자들을 맞는다. 예. 근데 여기도 어떻게 그 호곡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 사람들은 뭐 외침이 별로 없었잖아. 외침대로 없었죠. 예. 법상적이거든요. 인도로 불경을 얻어간 현장법사의 탑이 있어 유명해진 이 사찰 역시 당나라 때 건립됐는데
청나라 때 전쟁으로 불탄 것을 중화민국 시절인 1920, 30년대 복원해 오늘에 이른다. 이곳에서 공부한 신라 승려로는 도증, 신곽, 의적, 도련, 신방, 지인, 현범, 승장 등이 있는데 이들이 남긴 역경 또한 매우 높이 평가된다. 현장은 645년 인도에서 불경 600여 부를 가지고 장안으로 돌아왔다. 이때 당의 승려인 도선과 신라 승려인 원측, 신방, 승장이 모여들어 현장의 제자가 됐다. 원측은 이곳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음에도 그의 유골이 종남산으로 옮겨와 모셔질 정도로 그는 방대한 저술과 역경 사업을 통해 중국 불교의 발전에 뛰어난 발자국을 남겼다. 像圆策法师这个塔，在这里已经建有1000多年历史。它是在宋代，这个由这个终南山的紫阁寺它最初葬埋在这个终南山，在宋代迁葬在这里。丰德寺这个东岭。 최근에 와서 원칙과 그 현장 관계를 동학이다, 동지다 하는 이런 그 중국 사람의 학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 송나라 때 정서로 봐서 제자라는 그러한 그 정서가 이 탑에서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칙의 탑에 절을 하는 저 중국 여인네들은 거기 모셔진 유골이 한국 사람의 것임을 알고나 하는 걸까? 성 교수님 오늘 처음으로 여기 원칙 스님 탑 앞에 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차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그 신라 시대에 그 원칙 스님께서 그 멀고 먼 길을 그 구법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많은 발자취를 남기시고 후대에 이런 중국의 이런 탑을 남겨놓고 가셨을 만큼 커다란 위협을 만들어 놓은 것,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감개가 한량이 없고 좀 스님에 대한 어떤 그 존앙심이 더없이 높지요. 국가가 아니고 중국 불교협회하고 관계가 있죠. 중국 불교협회는 또 국가하고 관계가 있죠. 시안의 상징인 대안타. 현장이 인도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수백 권의 범어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 보존하기 위해 건립한 7층 탑으로 자은사 안에 있다. 인도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현장 법사 이전에도 있었다. 특히 5세기 초엽에 후진의 국사로 초빙돼 중국 땅에서 활동한 인도 승려 구마라집은 범어로 된 인도 경전들을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그가 번역한 수많은 대승 경전과 율장, 논소들은 중국 불교의 일대 전기를 마련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교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런 구마라집이 머물며 역경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사찰이다. 동진 말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이 고찰에선 지상사에 있던 신라 승려 범수가 한동안 머물며 저술 활동을 했고 신라 승려 진관도 한때 이곳에서 주석했다. 경내 한쪽에는 2.9m 높이의 구마라집의 사리탑이 1000년 넘게 잘 모셔져 있다. 심정이 아주 중국의 국보이기도 한 이 사리탑은 7가지 색이 영롱하게 빛을 뿜는 대리석으로 빚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2층 누각식 석탑이다. 한 덩어리는 아니고 중간 아닙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사리탑의 아주 전형적인 예. 일본 사람들은 이 그림을 찍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못 찍게 해가지고 저 문풍으로 말이죠. 찍은데 사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귀중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보게 이제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사리탑입니다. 그 대리석은 7가지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해요.
1600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 수많은 왕조와 역사를 함께한 초당산은 시안에서 남쪽으로 25km쯤 떨어져 있다. 명나라 때 축조된 시안상은 시안을 더욱 고도답게 만든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곳에서 정남향으로 2구역 떨어진 곳에 대흥선사가 있다. 대흥선사는 3세기 후기에 세워진 장안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찰로서 중국 밀종의 발원지다. 이곳에서 수나라 때 신라승려 안홍이 주석했고 당나라 때는 신라승려 해륜과 의정이 수행했는데 특히 인도 지방 여행기 왕호 천축국전을 써서 유명한 해초는 당시 사찰의 주지로 있던 인도 사람 불공을 만나 그와 함께 중국 밀교의 초조인 금강지의 제자가 됐다. 해초는 이곳에서 역경에 몰두하며 중국 밀교의 법맥을 이었다. 이 대흥선사는 당나라 때 규모가 장안에서 제일 컸던 밀종의 조정이었습니다. 종찰이었는데요. 그 당시 한 방을 다 차지할 정도로 대흥선사는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공선사가 주지였고 또 대초 스님도 여기에서 머무르고 그 외에 많은 승려가 신라 승려가 여기 머무르던 그러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엔닝이라는 자각대사가 여기에 다녀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유적을 기리기 위해서 뒤쪽에 보이는 그 비를 기념비로 세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배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도 않았는 이 엔닝에 대한 그 공덕을 기리는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이 시안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선유사 터를 찾아가던 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요즘에 시안은 농사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옛날엔 가뭄이 심했던 모양이다. 774년 장안엔 수많은 고승과 대덕이 있었음에도 신라승려 해초는 황제의 칙령을 받고 선유사에서 기우제를 드렸다. 스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경치가 너무 절경입니다. 물도 있고 그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이 어울려지는 이 환경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지세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선유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토목공사한 그 밑에서부터 요 한 중간쯤까지가 선유사가 있었던 면적을 보면 그렇게 넓지 못한 면적입니다. 거기에 선유사가 있었고 그 앞에 이제 법왕탑이 있고 탑의 위치가 앞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선유사로 달려온 해초는 이곳에다 제단을 세우고 향을 피워 제를 올렸다. 해초 스님이 기우제를 지난 현장은 바로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그 바위입니다. 기초석 같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저기에 9일간 제사를 지낸 곳인데 저기에 제단을 설치하고 기우제를 법왕탑을 향해서 지난 현장입니다. 저것이 지금 선유사가 수복되는 그 현장으로 다시 옮길 계획입니다. 와서 본인이 정말 선유사가 천하절경이라 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그 신라 고승인 해초 스님께서 이런 데 오셔서 당 대종의 그 칙령을 받아가지고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 그 자리를 보고 저희가 너무너무 감회 어린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자리를 때문으로 인해서 수몰될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도 관계기관의 좋은 생각에 의해서 본래 자리가 아닙니다만 다른 자리로 옮겨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불자들이 해초 스님의 기우제 자리를 자주 와서 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선유사에서 철거한 자재와 유물들은 모두 3km쯤 떨어진 높은 언덕 위 새 장소로 옮겨져 이미 복원공사에 들어갔고, 거북바위 주변은 제작진의 촬영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수몰됐다. 선유사 철거 현장에서 옮겨온 각종 문화재들을 보관하며 선유사 복원 사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현장 사무소다. 문물보관소는 새로 복원되는 선유사 경내에 우리나라 조계사의 지원을 받아 해초대사의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우리 답사반의 변 교수에게 비문에 쓸 문장을 의뢰했다. 그래서 순한문과 한글과 한자가 혼합된 2개의 비문이 완성됐다. 다리 밑에 있는 거북바위를 새 토막으로 절단해 옮겨온 뒤 그 곁에 해초 기념 정자와 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다. 신라승 해초 기념비전이 들어갈 자리는 바로 이 법왕탑 이쪽역이 되겠습니다. 선유사에 있던 법왕탑은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수나라 때의 전탑인데 벽돌 한 장까지 그대로 옮겨와 복원한다고 했다. 그 탑에서 부처님 사리와 경서 등 진귀한 보물들이 출토돼 이곳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 선유사를 떠난 해초는 노년을 오대산에 있는 건원보리사에 머물다 끝내 고국인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80살이 넘어 중국 땅에서 입적했다. 선유사에서 북쪽으로 20km쯤 떨어진 곳에 당나라 황실의 사찰이었던 법문사가 있다. 그래서인지 화려한 유물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있고, 경내 한가운데 우람하게 서 있는 전탑 또한 예사로운 탑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찰이 유명한 것도 석가부처의 지골사리를 안치한 13층 진신보탑이 있기 때문이다. 2세기 동한시대부터 모셔왔다는 부처의 손가락뼈는 북위에서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단 9차례만 조정과 황실의 친견이 가능했다. 704년 당나라 여황제 측천무후는 이러한 불지사리의 첨례를 찬하기 위해 현수국사 법장을 법문사로 보냈다. 이때 법장이 이룬 7일간의 행도는 이후 당나라에 유학 온 신라의 대문장가 최치원에 의해 기록이 돼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당나라 유학을 끝낸 유학자 최치원은 귀국 후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승려들과 교유하고 불교와 도교 관계의 글들을 많이 남겼다. 해동 신라국을 대표하는 입당 승려로서 자장률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가면 호현이란 현 소재지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8km를 더 가면 들판 한가운데 조그만 사찰이 있다. 바로 이곳이 삼국유사에서 자장이 머물렀다고 소개한 승광별원, 지금은 승광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장이 장안에 도착하자 당나라 태종은 신하를 보내 그를 위로하고 이곳으로 보내 머무르게 한 뒤 후한 대접을 했다. 그 시절에는 보시나 물자가 풍부해 외국 승려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곳인데 지금은 사찰이라 할 수도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하다. 신라 승려 무상과 지인도 한때 이곳에 주석했다. 신라 왕족 출신의 자장은 왕명에 따라 636년 당나라로 후법의 길을 떠나 화엄종과 계율종을 배운 뒤 7년 뒤 돌아온다. 귀국길에 대장경 한 부와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등을 가지고 온 자장은 맨 처음 황룡사를 창건하고 탑을 세운 뒤 통도사를 비롯해
전국 각처에 10여 개의 사찰을 건립하고 남산율종의 개조가 된다. 우리나라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통도사. 자장은 이곳에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뒤 금강계단을 쌓아 승려와 신자들의 수계 장소로 삼았다. 그래서 이곳 대웅전 불단에는 불상이 없다. 통도사 창건의 정신적 근거이며 중심인 금강계단 사리탑 속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가 오늘날까지도 잘 봉안돼 있다. 당태종의 환대를 받으며 승강별원에 머물던 자장은 이내 장안으로 들어온다. 지금은 대학도서관이 들어서 있는 이 자리가 당나라 때 사찰 승광사의 절터다. 자장은 종남산에 있는 운제사로 다시 수행처를 옮길 때까지 승광사에서 주석했다. 다리는 없지만 왔다가 중국 제1의 고도 시안에선 고대 한국인으로서 불제자가 아닌 사람의 유적지도 찾을 수 있다. 당나라 때 고구려 유민의 후예로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출세하고 명성 또한 크게 떨쳤던 당나라 장수 고선지의 흔적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충성에서 대장군에 임용됐을 때 고선지는 장안 선양방의 서문 남쪽에 대저택을 갖고 있었다. 지금의 문예 북로 근방이다. 고선지의 주택을 옛날 문헌인 장안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찾는 길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 도로와 또 공간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속에 고선지 주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과 최소한의 그 범위를 줄여서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나라 도읍지 장안에는 전쟁포로로 끌려온 고구려와 백제 유민이 많이 살았다. 그 가운데는 당나라에 충성하고 이 나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이 꽤 있다. 이 도로의 남방이 당희원종의 정권 창출에 오른팔 노릇을 한 왕모중과 이인덕, 그리고 형제간의 싸움으로 당나라로 피신해 대장군이 된 천남생 등은 모두 고구려 사람이거나 그 후예다. 당나라에 온 신라인들 중에는 입당 구법승 외에도 유학생들이 아주 많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각이다. 종남산 자오곡 골짜기에는 위쪽에서 굴러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단단한 화강암 바위가 하나 하늘을 향해 누워 있는데 그 윗면에 신라 유학생 출신의 신선도인 김각이의 행적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다. 김각이는 8세기 말 당나라의 유학과 과거에 급제하고 학식과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잠시 신라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온 김각이는 도수를 닦고 종남산 자오곡에 터를 잡았다. 이곳에서 화초를 키우며 은둔 생활을 하던 김각이는 859년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호련히 승천한 뒤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중국인들로부터 진선으로 추앙받고 있다. (612년에)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국력 손실을 입고 이내 붕괴했다. 이어 탄생한 당나라는 이때 나타난 인구 감소 현상과 주변 민족의 저항과 후환을 뿌리채 뽑기 위해 정복지의 백성을 중국 내지로 옮기는 강제 3인 정책을 썼다. 특히 중국 남방 지역은 인구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끌고 온 유민을 대부분 이 지방으로 보냈다. 그런데 장안현에도 고구려 유민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는 뜻밖의 사실이 중국 사료에서 밝혀졌다. 당나라 역사를 공부하던 변 교수가 이러한 문헌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먼저 사료에 나오는 고려곡이라는 옛 지명이 현재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고서를 뒤지고 향토 사학자들을 만나 정보를 교환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것이 시안에서 남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호현의 고려거 마을. 현지로 달려가는 제작진의 가슴은 중국 중원 땅 깊숙한 곳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다는 기대감에 매우 설레었다. 지금은 고려거로 불리는 바로 이 마을이 그 옛날 고구려에서 끌려온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고려곡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마을 이름이 고려거와 옛 이름 고려곡이 중국어로는 똑같이 까오리취로 발음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고서의 저자가 장안의 남쪽을 여행한 뒤 이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성황당 같은 것이 이 마을에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몸속에 고구려 유민의 피가 흐를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때 살았던 고구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쨌거나 이 마을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고려곡에서 고려거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지금으로선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이 동네를 찾게 된 원인은 그 장례가 쓴 유성랑기라는 책에 장안현 유 고려곡이라는 7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고려곡이 어딘가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 사는 사람 또는 호현 인민정부에 부탁하기를 고구려와 관련되는 지명을 가진 동네가 있는가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묻기 시작한 2년 반 후에 연락이 온 것이 바로 이 동네의 이름이 고려곡이라는 그 한자 음과 지금의 고려거라는 그 동네 이름과 중국 음으로서는 똑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장례가 말했던 고려곡, 구불곡자 있는 그 고려곡이 아닌가를 단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자장 스님이 주석했던 운제산과 거리가 한 40직선 거리가 되는데요, 40명. 거기에는 자장 스님을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1000명이라는 것은 중국 신도가 아니고 이 고구려 후예들, 여기까지 끌려왔던, 나라가 망하고 여기까지 끌려왔던 그 고구려 유민들의 신도가 대부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과 연관해 볼 때 이곳이 고구려부터 끌려온 전쟁 그 농민들, 다시 말하면 농노가 정착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查还是要查？查的，他就是小给烧坏。 제작진은 시안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호현의 운제산을 찾아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자장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 운제사의 절터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지만 신라 왕족 출신의 승려가 머물렀다고 해서 이름 붙은 신라 왕자대란 산봉우리만큼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3条路子，那是黄安山这距离近嘛？是3条一街。3条一那个现在路修好了，我往山里头进那个路修好了。就哎呀，你又不，你听他话对着，他都是当地人呢，他说话是对着。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이 신라 왕자대라고 불렸던 운제산봉도 크게는 종남산의 한 줄기다. 지리에서 장안지는 바로 이 신라 왕자대가 장안현 동남쪽 60리에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 속고 승전을 쓴 저자는 자장이 승광별원을 떠나 3년간 수행한 장소가 종남산 운제사 동쪽 기슭에 있는 벼랑 위라고 했다. 아무래도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았다.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초당사에서 따라온 길 안내인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 차에서 내린 시간은 오전 10시 반. 태평곡으로 불리는 이 계곡은 종남산에서도 정업사가 있는 풍욕곡 다음으로 가장 깊은 골짜기다. 마침 여름 휴가를 맞아 친척집을 방문하는 중국인 한 가족이 우리와 동행하게 됐다. 종남산엔 지상사가 있는 천자곡에서부터 이곳 태평곡에 이르기까지 모두 7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6개의 골짜기에서 터를 잡고 있던 상징적인 인물들이 모두 신라 사람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고대 정신세계의 중심지였던 종남산을 지킨 사람들이 중국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인이었다는 뜻이다.
신라 왕자대에서 수행 정진한 신라 왕족 출신의 승려는 자장 말고도 원측이 있다. 원측에 대한 기록은 종남산 운제사 위에서 암자를 짓고 8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채 선정을 닦았다고 했다. 친척 집에 가져가려고 산 아래서부터 힘들게 들고 온 수박이 박살이 났지만 중국인들은 매우 낙천적이다.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지 2시간 30분이 지나 마지막 산동네로 여겨지는 작은 마을에서 제작진 일행은 중국인들과 작별했다. 그리고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펴었다. 밥맛이 꿀맛이란 표현은 바로 이런 때를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닐지. 아직도 까마득한 운제산봉. 이젠 오솔길도 사라지고 무성한 풀숲을 헤쳐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윽고 일행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변 교수에게 탈이 났다. 다리에 쥐가 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살을 하든지. 여다가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기록을요 실제로 오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그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잠시 쉴 수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와 있어요. 내 생각에 이거 저 앞산만 해도 1500마당 될 것 같아. 여기는 뭐 더 높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 높은 산을 지금 가파른 길로 올라왔습니다. 그 옛날 자장율사나 원측법사도 신라 왕자대로 가기 위해선 이 길을 갔을 테지만 오늘의 스님은 너무도 힘이 붙이는 모양이다. 옛날 스님들은 범을 타고 다녔기에 이리로 다녔지 걸어서는 못 다녔을 거예요. 혼자 걸어, 혼자. 점심 식사를 끝내고 다시 걷기 시작한 지 2시간 반 뒤 일행은 운제산봉 바로 아래에 있는 상산에 도착했다.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건 지키는 이 없는 도관, 즉 도교의 사원이다. 작고 초라한 도관이지만 종남산이 불교도에게만 성지가 아니라 도교 신자에게도 성지요 복지란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도관이 있는 곳에서 몇 걸음 옮기자 구름에 가려 끝이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스님이 서 있는 바위엔 사람이 판 것이 분명한 구멍 2개가 나 있다. 이 유적은 꼭 자장이나 원측 스님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기 신라왕자대에 계셨던 수행처와 연결시켜 볼 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특히 이 모양은 석조의 모양이 7세기 우리나라의 그 속조와 똑같은 모양을 보고 신기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야생화마저 성스러워 보이는 평지 산길을 20m쯤 더 걸어가니 이윽고 눈앞에 운제산의 최고봉이 나타나면서 가파른 돌산 비탈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누가 언제 작업을 했는지 암벽을 깎고 판에서 만든 돌 계단이 하늘로 솟구치듯 산봉 쪽으로 나 있다. 오후 4시 자동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지 꼭 5시간 30분 만에 제작진은 신라 승려 원측과 자장이 불도를 닦던 장소인 운제산 정상에 닿았다. 앞과 좌우 삼면이 탁 트여 거칠 것이 없고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서로 맞닿는 곳. 비록 움막집 한 채 겨우 지을 정도로 좁은 공간엔 또 다른 도관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제작진이 찾아간 신라 왕자대는 경이로움 바로 그것이었다. 이 마지막 정상은 속고승전에 표현되어 있는 동해낙지 상이라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와서 보면 그 속고승전에 쓰여져 있는 그 문맥을 실제로 이 환경과 맞춰볼 때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장율사께서 3년간 수행을 하셨고 원측 스님도 이곳에서 8년간
계시면서 수행한 자리입니다. 자장유사는 이곳을 떠나서 서안으로 내려가서 당태종한테 돌아가겠다는 청을 해서 그것이 허락이 되어서 귀국하셨고, 원칙은 이후 행적이 뚜렷하지 않지만은 이후 역경에 그 활동을 하셨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정말 올라와 보니 천의 한 곳에 그런 절벽 위에 이 좌대를 만들어 놓고 옛날 우리 신라 스님들이 여기 와셔서 공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막히고,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스님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본을 받아서 좋은 중생 제도의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와서 보니 내가 신라 시대 그때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이고, 바로 하늘 밑에 올라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줄여서 감개가 무량하고 무량할 따름입니다. 중국 종남산의 운제산봉. 그 옛날 이곳의 터줏대감 역시 한국인이었다.